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도대체 IPEF라는 단어는 또 뭐야? 또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세계 경제 속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핵폭풍 같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이런 질문들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 IPEF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죠. 러시아에 입점해 있던 맥도널드가 철수를 했습니다. 세계화의 종식을 알리는 상징이죠. 이미 1990년대 당시 소련의 맥도널드,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혹은 미국 자본의 상징인 이 맥도널드가 소련에 1990년에 입주하면서 이제 세계화의 시작이구나, 냉전 시대의 종식이구나 라는 세계화의 상징처럼 불려졌던 그런 일인데, 이제 러시아에서 그 맥도널드가 철수하게 된 겁니다. 세계화의 종식을 알리는 탈세계화가 진전되는 흐름의 상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얼마 전이죠. 바이든이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왔는데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죠. 여기서 무엇을 논의했습니까? 우리 반도체 동맹을 갖자. 반도체 네트워크를 갖자. 미국, 한국, 일본 등과 같은 주요 반도체 강국들끼리 우리 똘똘 뭉치자. 그러면서 IPEF를 출범시키는데, 또 한국이 참여하는데 동의하고 그것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IPEF를 둘러싼 미중 패권 전쟁, 그것으로 인해서 블록 경제가 등장한다 라는 칼럼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자,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고요. 결국 이 IPEF로 인해서 연결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현안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의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시키는 그런 역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마치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있었던 것처럼 요소수가 부족해지면 요소수 가격이 폭등하죠. 그것은 일정 부분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인플레이션 쇼크가 더 커지고,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의 빅스텝 금리 인상 행보가 더 커지고, 그런 것이 또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탈세계화라는 것은 원래부터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화가 진전되던 시점이었어요. 특히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부상하면서 공장을 중국에 짓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등장하고 세계화가 진전되던 시점.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들이 우리나라를 살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공장들이 자꾸 다른 나라에 가 있으니 제조기지가 우리나라에 있어야 고용도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내수경제가 회복되는 것인데, 공장을 자꾸 밖에다 놓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GDP 대비 상품 무역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 이런 것은 소위 말하는 공장을 리쇼링 해야 된다, 자국으로 유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화의 흐름이 좀 꺾이고 탈세계화, 세계화를 벗어난 그런 탈세계화의 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화의 종식을 알리는 여러 사인들이 있었는데, 특히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퇴출 관련 G20의 입장을 보면 둘로 갈리죠. 미국, 영국, 미국 주요 우방국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래, 러시아를 퇴출시키자. 근데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또 중국 같은 경우 그냥 대놓고 반대를 했죠. 이런 것들은 보면 세계가 반으로 쪼개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닌, 단순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닌 세계화의 종식을 알리는 하나의 상징처럼 불려질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IPEF가 등장하죠. 잠깐 설명드리면 RCEP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 메가 FTA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CPTPP,
그러니까 TPP가 있었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TPP가 있었는데 트럼프 시절에 TPP에서 탈퇴를 했고 바이든은 여기에 재가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IPEF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13개 국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 그리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런 주요국들이 이 IPEF의 출범국이 됐고요. 여기에 피지가 같이 가입을 하는 거죠. 근데 IPEF가 출범하고 거대 경제권이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특히 이 IPEF의 출범은 우리 반도체 우리끼리 다 해먹자. 소위 말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설계 역량이 뛰어나잖아요. 근데 일본은 반도체 소재 역량이 뛰어나요. 우리나라는 생산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죠. 여기에 대만까지 합세를 하면 완벽하죠. 세계 경제가 반도체 중심으로 가고 있으니까 반도체 동맹을 가져가자. 물론 반도체만이 전부가 아니라 디스플레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여러 영역에서 동맹국을 가져가자. 기술 패권 중심을 우리가 가져가자. 이런 흐름을 가져가는 과정인 거고요. 특히 이 IPEF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마련을 해보자 라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IPEF에 중국을 배제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흐름도 있고요. 더군다나 안보나 군사협력도 우리가 같이 하자라는 흐름이었는데, 근데 중국은 같이 맞대응하기 위해서 이 남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들을 자국의 동맹국으로서 안보 동맹국으로서 포섭해 나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 피지가 IPEF에 참여를 합니다. 14번째 가입이 됩니다. 근데 왕이 입장에서 이거 도대체 뭐냐? 우리가 남태평양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안보 동맹, 군사 협력적인 그런 어떤 체인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피지가 갑자기 미국 우방국으로 선언을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게 상당한 남태평양을 포섭하는데 삐걱거림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라고 보통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특히 전문가분들도 그래요. 아니 IPEF 왜 가입하느냐.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중에 25%가량이 4분의 1 이상이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으로부터의 공격 걱정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중국으로부터의 공격 걱정됩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의 공격도 있지만 IPEF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갖게 될 그 불이익이 더 크다라는 거죠. IPEF에 가입함으로써 중국과 혹은 중국 우방국들로부터의 공격도 굉장히 큰 충격일 수 있지만 IPEF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갖게 될 그 충격은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뭐든지 선택은 얻는 게 있고 손해보는 게 있어요. 뭔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뭔가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건데 뭐가 잃는 게 더 클지 혹은 얻는 게 더 클지 그걸 가감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적으로 비교해 봐도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으로 25%가량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PEF 참여국 13개국 대상, 사실 14개국이라고 해도 이 비중의 차이는 없어요. 제가 숫자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피지로 수출하는 그 비중이 0.003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더해도 여기 이 숫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40.4%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IPEF에 참여하는 필요성이 더 많은 거예요. 수입은 특히 원자재나 부품 수입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죠. 특히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자동차, 또 반도체 이런 것들 생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원자재를 많이 소싱하고 있는데 중국으로부터도 많이 수입하고 있지만 IPEF 참여국을 통해서도 많이 소싱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것은 바로 중국의 보복입니다. 중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국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드 배치 사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관광객 차단하는 거죠. 한류 열풍의 주역인 여러 스타들을 광고로 사용하지 마라. 배제해버리는 거죠. 한류 콘텐츠 열풍을 배제해버리는 거죠. 최근에는 요소수 사태, 한국에 요소 공급하지 마라는 것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 요소수 사태의 배경이 또 뭡니까? 미중 패권 전쟁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호주가 자꾸 미국 편을 드니까 중국 입장에서 탐탁치 않은 거죠. 아니 호주, 내가 너네 나라한테 석탄을 이만큼 수입하고 있는데 너네 자꾸 미국 편 설 거야?
그럼 석탄 수입 차단하겠어. 이게 결국은 석탄 수입이 차단되면 석탄을 기반으로 한 전력 생산량이 부족해지고, 이것은 중국 공장 가동을 멈추게 만들고, 이것은 공급망 병목 현상, 세계의 공장이 멈추니까 말 그대로 세계의 공급망 병목 현상을 야기했었던 거예요. 그게 물가 상승을 계속 부추겼던 거예요. 거기에 러시아 전쟁이 가미를 했었던 것이죠. 이런 현상 속에서 요소수 대란 우리나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중국은 이 IPEF가 본격적으로 뭔가 발동하는 그런 과정에서, 특히 대만을 IPEF에 참여를 시키느냐 여부를 가지고, 또 IPEF를 중심으로 군사 안보적으로 대만을 중심으로 중국과 미국이 격돌을 하게 될 경우, 중국은 IPEF에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과 같은 나라에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적인 보복을 가할 것이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경제 보복이 뭡니까? 가뜩이나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장 중요한 경제 과제가 되는 지금에 결국 원자재 같은 것들 공급하지 마 하는 원자재 공급 차단, 이게 가장 손쉬운 경제 보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요소도 97.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마그네슘은 100%입니다. 리튬, 또 망간, 자석,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원자재, 부품 같은 것들을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 원자재를 일시에 차단하겠다 한다면, 물론 IPEF 참여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조달받는, 안정적으로 조달받는 그런 구조를 장기적으로 만들지 않는 한 일시적인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말 그대로 이른바 초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가중시킬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블록 경제다. 세계 경제가 쪼개지고 있다. 얼마 전에도 식량 전쟁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과정에서 중국이나 중국 우방국들로부터 원자재를 소싱받지 못하게 될 경우, 그러면 IPEF 참여국들에 더 전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 수출 차단은 단기간의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의존도를 이쪽으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은 중장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 결국 중국으로부터 혹은 중국 우방국으로부터의 경제 보복을 우리는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과제를 신경 쓰면서 우리는 지내야 되지 않을까. 22년 하반기에는 이 IPEF 이것의 그 정도, 그리고 격돌의 정도, 미중 간의 갈등의 정도가 세계 경제,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식량 전쟁, 이게 식량 대재앙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지금의 IPEF가 이런 부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국으로부터의 식료품 원자재 수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 결국 이런 걱정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갈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국면에서는 그러면 결국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현상이 계속되겠구나. 그러면 그런 것을 잡기 위한 재정정책적 노력도 있지만 통화정책적 노력도 계속 가중되겠구나. 이른바 22년 하반기는 긴축의 시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적절할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실물경제 혹은 자본시장에 어떤 충격과 변화를 가져올지 생각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의사결정, 또 경영 의사결정 하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준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